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는 회계관리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회계에 대한 어떤 특별한 학구적인 열의가 있으시거나 내가 회계를 학문적으로 한번 파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와 성격이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수업 목적상으로 진행되는 강의라는 걸 명심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회계의 개념입니다. 가장 정의를 일단 내려봐야 되는데요. 회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의사결정 중에서도 우리가 이 회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는 회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써보라, 정의란 무엇인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만 일단 그 개념 정도는 알고 가야 되겠죠. 우스갯소리로 제가 아는 분은 회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시는 분도 있습니다. 숫자에 혼을 불어 넣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본인이 하는 일을 이렇게 약간 거창하게 꾸미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그 회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이용자라는 이런 집단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회계 정보를 어떻게 이용을 하시나요? 기업에서 공시하는 여러 가지 이 회계 정보를 그러면 과연 누가 이용할 것인가? 요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회계 정보가 있으면 이용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겠죠. 일단은 누가 있습니까? 이 회사에 주주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투자를 해도 되는지,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사도 되는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이 회계 정보를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누가 있을까요? 채권자들. 이분들은 누구예요? 이 회사에 돈을 빌려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 명 있겠죠.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회사의 경영자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또 이 회사의 직원들도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쉽게 망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돈을 잘 벌어올 것인지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도 될 것인지 우리 회사에서 혹시라도 스탁 옵션을 준다면 내가 얼마 정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회계 정보가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 과세 당국인 국세청이라든지 하다못해 요 주주나 채권자가 꼭 사람이어야 되는 건 아니죠. 개인들도 아니죠. 은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은행이 회사에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또 투자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상대방도, 즉 거래처도 어때요? 우리 회사의 회계 정보를 충분히 활용해서 거래를 계속할지 당장 내일 망할 것 같으면 거래를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는데 요 많은 사람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그 정보를 제공하는 그 일련의 활동이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회계를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봐야 됩니다. 일단 회계는 이렇게 양대 축으로 나눠서 재무회계가 있고요. 그리고 관리회계 혹은 이게 원가회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중점적으로 배울 애는 얘입니다. 재무회계를 중점적으로 가르쳐 드릴 거고요. 관리회계 혹은 원가회계라고 하는 것은 요 책에는, 요 교재에는 사실은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서점에 가셔도 재무회계에 대한 책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을 거고요. 관리회계나 원가회계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로 공부하는 이 재무회계는 일단 느낌을 잡으실 때 약속 혹은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비난을 받죠? 그죠? 규정을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문다거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이 재무회계는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리회계와 원가회계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약속이 아니라 규정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내부 보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경영합니다. 그러면 카페에서 5가지 음료 정도를 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 카페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5개 중에 이 제품군 중에 어떤 음료를 팔아야 가장 수익이 많이 남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계산 자료가 나온다면 어때요? 제일 마진율이 높은 음료를 많이 팔수록 카페가 벌어들이는 돈은 점점 불어나게 되겠죠.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관리회계와 원가회계입니다. 이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이 없어요. 내가 카페 사장이면 그냥 스스로 분석해보고, 혹은 내가 사장이 아니라 사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라고 하면 내부 보고용으로 사장한테 우리가 5개 정도 음료가 있는데 이 중에 A라는 음료가 가장 마진율이 높으니까 요걸 가장 많이 팔면 돈을 가장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포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형식도 없습니다, 사실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다만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재무회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규정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규정이라는 것을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인 KIFRS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규정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약속과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누가 이 작성을 하던 간에 재무회계를 통해서 이 회계 정보를 공시할 때 누가 작성하던 간에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마음대로 작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는 거지만 재무회계는 어때요? 약속과 규정이기 때문에 똑같은 폼으로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똑같이 공시를 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지 않게 공시를 한다거나 회계 처리를 한다면, 그러면 그게 분식이 되는 거고 나중에는 페널티를 물게 되고, 혹시라도 상장 기업이라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규정에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 KIFRS가 있는데,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국제회계 기준이고, 그냥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재무제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KIFRS라고 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조금 더 복잡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일부 그 규정에서 조금씩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직 자체가 전혀 다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성격은 유사하지만 공시되는 그 항목에 일정 부분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회계는 규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부 보고용이라서 어디 공시되거나 하는 그런 자료가 절대로 아니니까 이 차이를 분명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앞서 우리가 이 회계 정보를 여러 정보 이용자들이 이용한다 그랬었는데, 이 회계 정보라는 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어요. 다트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한국에서 기업 활동하는 많은 상장 기업이든 비상장 기업이든 감사 보고서나 혹은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 이런 용어들로 공시된 자료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누가 주식을 분할했다더라, 아니면 뭐 합병을 한다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 그 기업의 의사결정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거의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이제 회계 정보에 그것들이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냥 딱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걸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려면 정형화된 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재무회계에서 결과적으로 요구하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 이 회계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공시하는 수단으로 재무제표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재무제표. 용어 자체는 뭐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재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공시를 나타내는 제표, 많은 그 모든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종류가 일단 여러 개가 있죠.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일단은 재무상태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현금흐름표가 있어요. 또 자본변동표라는 것도 있고요. 현재까지 느낌이 안 오셔도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혀 아닐 것 같지만 주석이란 아이도 이 재무제표에 다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그러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 요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는 이 재무상태표를 보통 밸런스 시트라고 해서 BS라는 용어로 많이 쓸 거고요. 손익계산서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IS라는 표현으로 줄여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현금흐름표는 뭐 특별하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무상태표, 일단 기업 말고 우리 개인의 문제로 어떻게 치환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너희 집에 돈이 얼마이니라고 누가 물어볼 수 있죠. 그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 너네 회사 지금 돈이 얼마나 있어? 회사에 건물 얼마나 있어? 땅 얼마나 있어? 주식 얼마나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재무상태표입니다. 즉, 특정 시점에 회사가 가진 자산과 부채가 얼마인지를 나타내 주는 게 재무상태표고요. 손익계산서는요,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너 1년에 얼마 벌어? 너 연봉이 얼마야? 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즉, 너네 회사 1년에 얼마나 벌어? 그리고 얼마나 남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과 비용의 그 내용을 나타내 주는 게 손익계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재무상태표는 뭐라 그랬어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얘는 손익계산서는요, 기간의 개념이 포함됩니다. 왜 그래요? 너네 집에 돈 얼마 있어라는 거 하는 것은 시간을 딱 끊어야 되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얼마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작년 기준으로 얼마가 있는 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너는 연봉이 얼마야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연봉이라는 게 1년 동안에 너 받는 급여가 얼마야? 이 이야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꼭 1년이어야 되는 건 아니죠. 반년짜리도 만들 수 있고 3개월짜리 혹은 하루짜리, 한 달짜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뭐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현금흐름표는 다른 모든 것들을 빼놓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세 가지 활동으로 나눠서 공시하는 게 현금흐름표입니다. 이게 보통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활동, 그리고 재무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현금흐름을 나타내 주는 게 현금흐름표입니다. 자본변동표는 재무상태표 중에 그 중에 일부인 자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뒤에 배우겠지만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 자본 쪽에서만 이 자본 사이드가 어떻게 변동이 되어 왔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자본변동표예요. 특별하게 뭐
많은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재무 상태표 내에서 자본의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나타내 주는 거고요. 주석은요. 우리가 보통 논문이라든지 뭐 요즘 또 표절 시비 때문에 언론들에 많이 시끌벅적하긴 한데 남의 것을 갖다 쓰면 어때요? 뒤에 각주를 달아서 요거는 누구누구 저자에서 몇 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을 따온 겁니다라고 요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그 각주를 다는 것처럼 이 주석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있으면 그 중에 특정 항목을 예를 들어 현금이면 이 현금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하나의 각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현금이 우리가 100만 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현금이 과연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은행 예금 100만 원이냐? 아니면 뭐 땡땡 은행에 있는 100만 원인지 아니면 A은행에 있는 건지 B은행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보 이용자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만 원이 어때요? 그냥 돈이 아니라 저기 은행에 그냥 묶여있는 적금으로 묶여있는 돈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들어가 있는 돈인지 이런 정보들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표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석이라는 수단이죠.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에서 다음 중 재무제표에 속하지 않는 것,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딱 보기만 주면 왠지 주석은 재무제표가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얘를 체크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닙니다. 주석도 꼭 뭐가 될까요, 여러분? 재무제표의 하나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교재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재무상태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재무상태표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죠? 너네 집에 돈 얼마 있어? 땅이 얼마 있어? 건물이 얼마 있어? 너네 아파트 얼마야? 뭐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재무제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형태가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재무상태표를 BS로, 밸런스 시트로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연히 얘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은 이제 12월 31일이 기준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쪽에 오는 것을 자산이라고 하고요. 얘를 나눠서 부채와 자본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즉 자산은 자 우리가 아파트를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너네 집에 돈 얼마 있어? 라고 하면 자 강남에 이제 뭐 이 정도 금액의 가격이 이제 없긴 합니다만 10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걸 다 순수하게 내 돈으로 샀다면 참 좋겠습니다만 농담 삼아서 우리는 거실만 내 거고 나머지 방들은 다 은행 거야. 뭐 이런 약간 서글픈 얘기들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그냥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니면 빚. 어쨌든 마음 아픈 부분인데 은행에서 5억을 빌려오고 순수하게 내 돈 들어간 건 5억밖에 없어.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 너네 집에 돈이 얼마 있는데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기업도 마찬가지죠. 회사가 100억짜리도 있고 1000억짜리도 있습니다. 그게 다 내 돈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뭐예요? 은행 빚도 있는지 이게 꼭 은행에서 빌려온 것만 되는 건 아니죠. 조금 더 논의를 확장해 보면 부채라는 거 빚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들은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이고 자본은 뭐예요? 순수하게 내 돈이라는 거는 얘는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개가 구분이 되고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요 상단에 이제 땡땡 회사라고 이렇게 당연히 누구 회사 건지 시점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공시되는 거의 대부분의 재무상태표는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를 앞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어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옵니다. 이 10억은
5억과 5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죠. 즉 이 말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재무상태표 등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언제나 같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잘못 작성한 거예요.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계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그 복식부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항상 맞아야 되느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사실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건 발생주의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기업의 가정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발생주의와 계속기업, 중요한 개념이긴 한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발생주의, 현금의 흐름하고 상관없이 어떤 거래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얘들을 회계정보에다가 다 담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꼭 현금으로만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죠. 요즘 뭘 씁니까? 요즘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같은 걸로 물건을 사게 되면 어때요? 카드 리더기에 카드를 긁으면서 내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게 통장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나요? 아니죠. 내가 미리 설정해 놓은 보통 이월 결제니까 다음 달 내가 정해 놓은 날짜에 통장에서 실제로 돈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날 거래를 기록합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어디까지나 실제로 이 발생 기준에 따라서 현금의 유출이익, 얘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거래가 발생할 때, 요때 거래를 인식한다는 것이고, 계속기업은 뭐예요? 회사가 내일 모레 망할 것 같아요. 이런 가정이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앞으로도 영속적으로 쭉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들이 깔려 있고, 그걸 토대로 우리는 재무제표를 일단 작성을 하는데,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이 등식을 항상 자산은 부채와 자본, 요 개념을 꼭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5억과 5억으로 나눠볼 수 있지만, 이러면 요 왼쪽에 나와 있는 요 사이드는, 이게 오른쪽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왼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요쪽에 있는 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데 있어서 이쪽 사이드는 재원의 조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10억짜리 아파트를 남의 돈 5억과 내 돈 5억으로 샀다. 이렇게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결국은 이렇게 투자를 했는지,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재무상태표를 일단 나타낸 것이고, 하나하나의 개념을 일단 살펴보면 자산이라는 거, 부채라는 거, 자본이라는 거 설명드렸지만, 내 돈, 남의 돈, 그리고 그 내 돈과 남의 돈으로 결과적으로 구매한 뭐 물건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회계에서 일단 부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가져가시려면,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뭐 돈을 꼬아요. 대출을 받으면 그냥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채무라는 개념도 보통 쓰기는 합니다. 근데 회계에서 쓰는 이 부채라는 용어가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제 결혼식에 제 친구가 와서 축의금을 10만 원을 내고 갑니다. 자, 저는 어때요? 빚을 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내가 이 친구가 결혼할 때 그 축의금을 10만 원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뭐 저에게 책임을 묻는다거나 법적으로 제가 뭐 어떤 형을 산다거나 이러지는 않죠. 하지만 어때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되돌려줘야 된다는 어떤 마음의 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 회계에서는 부채가 되는 거예요. 즉 축의금 같은 것들은 사실 안 줘도 되지만 줘야 되죠, 사실은. 네. 그런데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부채가 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게 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AS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반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어떤 물건이나 혹은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혹은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은 마일리지라든지 고객들이 기대하는 서비스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들이 있죠. 내가 이걸 물론 이제 뭐 약관이라든지 이런 데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수리를 누가 맡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혹은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객들의 니즈를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시간과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은 다 부채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빌려오는 그 대출금에 대한 것만 뭐 부채다, 빚이다,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이런 것만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3일의 현재 재산 상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자본은 얼마인가라는 예제가 나옵니다. 현금과 토지, 매출채권, 매입채무, 차입금, 건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일단 이게 자산인지 이게 부채인지 구분하시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뭐가 자산에 들어가는지, 뭐가 부채에 들어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산 쪽 보시면 뭐가 있어요? 현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동전이라든지 혹은 지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예금,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 맡겨놓은 돈, 그리고 매출 채권, 이건 뭘까요? 보통은 이제 물건을 팔고 상품을 팔고 내가 받을 돈, 남한테 받아야 되는 돈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대여금도 있습니다. 대여금은 뭐예요? 남한테 빌려준 돈이에요. 나중에 돌려받아야 될 돈이죠. 상품, 건물, 토지, 비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품은 우리가 판매하는 그 제품을 상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건물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3층짜리든 10층짜리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되는 것이고 토지는요. 똑같죠.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 뭐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와 있는 그런 토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비품은요. 여기 있는 뭐 칠판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강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비품에 해당이 됩니다. 부채는 말씀드렸죠. 갚아야 될 돈인데 은행에서 빌려온 것들은 보통 이제 차입금이라고 하고 그리고 남한테 물건을 사와서 이 대금을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때 거래 상대방에게 줘야 되는 돈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매입 채무라고 돼 있고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선수금 보통 계약금 같은 것들을 미리 땡겨받는 상황에서 이걸 먼저 받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선수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미지급금, 매입 채무랑 비슷한데 보통 상품을 외상으로 사온 것들을 우리가 매입 채무라고 하고 상품 이외의 다른 것들을 외상으로 사왔을 때는 이걸 미지급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예제를 보면 자, 현금, 토지,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자산에 들어가는 거죠. 매입 채무와 차입금 얘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부채로 들어가죠. 건물은요. 어때요? 자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자산에 들어가는 아이들, 부채에 들어가는 아이들 얘들을 차곡차곡 다 집어넣으면은 남는 게 결국은 뭐가 돼요? 자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제에는 자본은 따로 얘기가 없죠. 왜 그래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버리는 게 자본이 됩니다. 그죠? 요 등식을 항상 만족해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이라고 나오는데,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이라고 나오는데, 요거 잘 이제 한 6가지 정도가 나오죠. 같이 하나씩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구분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계정 과목별로 쭉 달아서 이렇게 구분 표시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총액주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자산과 부채, 자본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얘네 둘이 서로 싹싹 지워버리고 자본만 표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순수하게 내 돈이 얼마 있는지 이렇게만 표기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각각을 다 표기해서 총액주의로 서로 상계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또 1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일 년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얘는 이제 유동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비유동이라는 표현도 쓰고, 단기와 장기라는 표현도 씁니다.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 1년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기도 합니다만, 회계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뭐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배우시겠지만 1년 이후에 뭐 만기가 도래야 하는 금융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기 금융상품이라고 하고, 1년 이후라면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표기들을 합니다. 유동, 비유동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유동성이라는 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면 유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현금화하는데 1년 이상 통상적으로 걸린다. 그러면 비유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